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5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TV만 틀면 뉴스만 보면 계속해서 딥시크 이야기가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딥시크발 악재 지금 반도체 섹터가 급락하고 있어서 먼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 우상향 곡선을 그렸는데 이 딥시크발 악재 지금 20만 원 선이 붕괴가 됐고요. 지금도 여전히 9% 넘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이 딥시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입니다. 사실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SK 하이닉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혹은 지금 이 급락을 이용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어떻게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렇게 좀 상승이 할 만하면 뭔가 찬물을 조정에 끼얹어요. 네. 네, 빌미가 주어지나 정말 이 귀신 같은 타이밍에 조금 소름이 끼치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다시 볼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했을 때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당연히 누구나 매수를 하고 싶지만 어차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가이기 때문에 다시 20만 원 선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왔죠.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빠르게 조금 매수의 시기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또 2월 달에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이 딥시크가 이렇게 잠깐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이게 장기화되면서 반도체의 조정이 깊어질 수 있을지는 사실 지금 반반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다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된다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한 18만 원대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노이즈로 통해서 반도체가 다시 또 안 좋은 좀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SK 하이닉스 20만 원 선 아래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추가 매수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혹시나 SK 하이닉스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미국의 중국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미중 간의 AI 패권 전쟁이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저사양 AI용 반도체도 이제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 통신에서 전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딥시크 사태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SK하이닉스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하방으로 나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딥시크와 관련된 영향력이 분명히 미치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커질 때마다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어느 범위인지 어느 정도 구간까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보시면 개장 이후에 피델릭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로 들어갔거든요.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중국향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중국에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추려서 매매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본다면 어쨌든 AI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가 굉장히 길었죠. 그 연휴가 긴 기간 동안 SK하이닉스가 지금 독일 증시에 ADR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ADR 같은 경우도 15%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 정도,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SK하이닉스를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밀림이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도 미국이 어떻게 명확하게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이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딥시크발 악재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10% 가까이 빠지는 와중에 삼성전자는 한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BM3 8단 엔비디아의 공급 승인을 얻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리고 오전에 삼성전자가 컨콜을 진행했었잖아요. 올해는 뭐 레거시 제품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뭐 로봇 등 미래 신성장 동력도 확보하겠다. 여러 가지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하락폭이 좀 제한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은 좀 다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너무 오랫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 경직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뭐 엔비디아 향 승인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 HBM3E에 관련돼서 8단 같은 경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12단이 납품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크게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장에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승인이 됐다라는 내용들은 그래도 의미한 바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로봇 쪽에 대해서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0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반 경직은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반도체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전 여전히 SK하이닉스라든지 올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외형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난 우리나라 주식을 꼭 하고 싶어, 대한민국 지수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아주 긴 호흡으로 그때는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반도체에만 우리가 국한돼서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역시나 SK하이닉스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당연히 하반 경직성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런 딥시크 폭풍이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로도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변압기. 대장주로 꼽히는 HD 현대일렉트릭 현재 9% 넘게 빠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지금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진짜 이런 전력 설비 쪽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역시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았습니다.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의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력 설비도 의견이 항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날이 결국 기회였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 샀다라고 평가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반도체 빠지는 거, 전력 설비 빠지는 거 저는 뭐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지켜보자. 똑같이 반도체와 이제 비슷하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억울한 부분이죠. 지금 억울하게 조금 조정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팩트는 전력 부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딥시크 이슈가 지금 증시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뭐 이를 통해서 AI 이 관련 투자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잠깐 지금 잊고 있는 이제 트럼프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막대한 이제 거금이 투자가 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 활발해질 거죠. 그래서 뭐 전력기기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시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대장으로 알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을 보시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한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40만 원 선을 깨지 않는 조금 저는 이 부분도 유의미하게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조정이 왔다라고 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전력기계가 갈 때 내 계좌에 없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대장주 위주로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ST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이 전력 설비주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결국 음봉이 나왔던 때가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추가 매수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40만 원 선이 깨지지 않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 이렇게 빠지는 쪽이 있다면 이에 반해서 반사수의 기대감에 오르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동반 상승하면서 6%대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반사수의 기대감을 얻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상승이 일회성으로 그칠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네이버와 카카오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 딥시크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오픈 AI라든지 이 GPU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부분들이 부담이 됐었는데 딥시크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통해 가지고 높은 효율성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픈 소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서 이 AI 쪽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이 됐었던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좋은 주가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이쪽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비싼 그런 GPU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속기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라는 거는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소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예를 들어서 딥시크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캐펙스 투자가 분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역대 최고의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런 자본적 지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늦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딥시크가 정말로 좋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무슨 보안을 걸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딥시크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 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에도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딥시크와 같은 이런 오픈소스 모델의 성공이 과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혜림 대표님, 지금 시장의 흐름은 분명하게 지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좀 본다면 어떤 종목을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겪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지금 골고루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 단에서 우리가 대장주로 알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항상 22만 원이 저항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소프트웨어를 접근하고 싶은데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네이버가 다시 조정이 왔을 때 뭐 20만 원 선, 뭐 혹은 그 19만 원 선 요 사이에서 네이버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또 대장으로 알려진 종목들이 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가 있죠. 오늘 굉장히 상승 추세가 좋은데 일단 재장적인 측면으로 이스트소프트를 보시고 저는 같이 보셨으면 하는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트소프트도 그렇고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올해 이제 발전하면서 굉장히 이제 실적이 가시화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소프트웨어의 테마가 아닌 이렇게 실적이 조금 투명하게 보여지는 기업들 위주로 추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22만 원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내에서 특징주로는 한글과 컴퓨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 또 강한 로봇주와 또 자율주행 섹터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갑자기 매수세가 몰렸고요. 단숨에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훈풍이 다른 로봇주들로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로봇주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로봇주 참 많이 올랐습니다. 참 많이 올랐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가격대가 15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0% 정도 올라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3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00% 정도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매년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종목들이 연초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들이 2025년도에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하이젠 R&M이라는 기업이 좀 더 강한데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삼성이라는 우군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은 AI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맞지만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AI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용 로봇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뭐 계속해서 인구 구조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인건비가 비싸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중에는 SPG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도 이 SPG라는 기업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당시에는 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기업이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감속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SPG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오늘 SPG가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SPG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로봇주들, 지금 오전에 비해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수급이 지금 로봇주들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연휴 기간에 있었습니다.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로봇과 함께 또 자율주행도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6월에 FSD를 이용한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지금 매기가 쏠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로봇주가 지금 너무 급등해서 오전장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더해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로봇주와 함께 또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자율주행을 제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 언급드렸던 섹터보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관심이 덜한 편이었는데 관심을 이제 끄고 나면 결국 자율주행도 조금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오늘 상승하는 로봇주에서 조금 기회를 내가 얻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정 중인 자율주행 관련주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의 로봇택시인 사이버택시가 이르면 이제 2026년에 양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양자 컴퓨터는 사실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해서 좀 테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우리의 현실에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테마가 아닌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할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SOS랩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등등이 있죠. 그래서 SOS랩이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좋았을 때 크게 부각됐던 적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보기에도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SOS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4개 이제 라이다 업체로서 이제 미중 갈등의 이제 글로벌 시장의 좀 점유율이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라이다 기업 자체도 지금 대부분 적자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에 이제 흑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아직 자율주행 모멘텀이 조금 강하지 않고 지금 거래량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율주행 내에서는 SOS랩을 분할로 접근해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제약 바이오와 함께 또 딥시크 이슈를 포함해서 여러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섹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올해 제약 바이오 덩치가 더 커진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뭐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꼭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제약 바이오 어떤 모멘텀을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과거에는 임상 실험에 대한 모멘텀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시작한 게 2014년도, 15년도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뭐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를 하느니 마느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작년 말에 12월 달에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을 보인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뭐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가 흐름으로는 지금 갑자기 바이넥스 올라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리가켄바이오라는 기업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밀리는 모습도 나왔지만 현재 살짝 상승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ADC, 이 ADC와 관련돼서 우리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가켄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1등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모 회사도 오리온이라고 굉장히 자금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특성상 그런 리스크도 좀 적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전 리가켄바이오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넥스가 미국 FDA의 품목 허가 승인을 통보받았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9%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제약 바이오 특징주로 리가켄 바이오를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뭐 딥시크를 비롯해서 트럼프의 관세 이슈, FOMC 금리,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해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일지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인사이트 주실까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관심 있게 보던 게 엔터주입니다. 뭐 관세 리스크로서 뭐 자유롭기도 하고 뭐 노이즈들과 지금 연관이 없죠. 다만 이제 엔터주의 노이즈라고 하면 뭔가 아티스트의 이제 돌발적인 행동이 있거나 할 때 뭐 이런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4사의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주도 우리가 뭐 고점 대비했을 때 대부분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작년 9월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주가도 바닥을 다졌고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하나쯤은 엔터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 엔터 업황이 공연을 중심으로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JYP를 추적을 하면서 JYP 주가가 한 7만 원 선 아래가 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6만 원 선이 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제 내가 엔터주를 모니터링 할 때는 JYP를 보시면서 6만 원 선이 오지 않는다면 7만 원 초반선에서도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이기 때문에 엔터주를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로 엔터주, 그 안에서 JYP 엔터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